밥을 한 수저 뜰 때마다 옆집에 가서 고기 반찬을 하나씩 뺏어 먹습니다. 하나 뺏어 먹고 와서 한 숟갈 뜨고 또 옆집에 가서 한 숟갈 고기 반찬 하나 먹고 또 한 숟갈 뜨고. 불편하죠. 밥 먹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죠. 네. 그게 문제가 아닌데요? 왜? 뭐가 문제예요? 훔쳐먹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허용되는 거야. 윤리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윤리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이웃 네. 사촌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사실 어떤 수치 해석의 정확도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저 진등이 없다. 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이야기하려면 디버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디버깅. 소프트웨어 개발은 디버깅에서 시작해서 디버깅으로 끝난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디버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오류를 잡는 거죠, 프로그램 코드에. 맞습니다. 오. 코드에서 오류를 잡는 작업을 디버깅,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벌레를 잡는 거거든요. 그쵸. 네. 왜 소프트웨어에서 오류를 잡는 걸 벌레를 잡는다라고 표현하게 됐을까요? 혹시 어원을 알고 계실까요? 벌레 마냥 싫은 거예요. 진짜 벌레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실제 이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네. 정말 벌레가 연관되어 있어요. 1947년에 이 네. 하버드 마크라는 옛날식 기계식 컴퓨터가 있었어요. 네.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잘 돌다가 어느 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가서 실제 기계를 봤더니 여기 옛날 기계식 컴퓨터에는 릴레이라는 하드웨어 부품이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이 붙어야 하는 부분 사이에 나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벌레였네요? 진짜 벌레. 그래서 이 나방을 딱 치었더니 접점이 붙으면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더라. 이 에피소드가 보고가 되면서 이때부터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는 걸 벌레 잡는다, 디버깅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저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 디버깅 관련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개발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게 되거든요. 네. 한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어떤 서버에 올려두면 그 다음 사람은 이걸 받아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현재 버전에 버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과거에 이제 올렸던 버전들을 쭉 따라 내려가면서 범인을 찾는 작업을 그렇죠. 시작을 합니다. 범인을 찾아야죠. 누가 버그를 심은 거야? 네. 그래서 결국 누가 범인인지 알게 되면 이런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하는 동료 입장에서 네. 뭐 입으로는 표현 못하고 이런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버그를 피하는 게 당연히 소프트웨어 정밀도를 높이는 게 첫 번째 사유지만 저런 눈초리를 피하는 것도 뭐 없지 않아 큰 사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밀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빠르게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려보려고 해요. 아까 난류 부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더 정밀한 계산을 하면 더 계산 자원이 많이 들지만 정답을 맞추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밀한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만든다는 건 결국 하드웨어와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무어의 법칙이 둔화되면서 약간 파란색을 보시면 꺾이긴 했지만 지금 이 부분이 GPU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GPU 성능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컴퓨터 성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최근에 구축되는 대부분의 슈퍼컴퓨터들은 네. CPU보다 GPU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음. 국내에서 앞으로 개발될 것들도 유사하게 개발될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GPU를 잘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GPU를 잘 활용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GPU라는 하드웨어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특성을 정말 이해하기 좋은 영상을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예전에 CPU를 형상화한 그런 영상이에요. 네. CPU는 한 발 한 발 쏘죠. 이 페인트볼을 쏘고 있는데 네. 한 발 한 발 쏘는 속도는 되게 빨라요. 어. 하지만 그림을 완성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꽤 아.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이 페인트볼을 쏘는 이 관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오. 근데 이게 이제 GPU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페인트볼을 쓰는 관이 엄청나게 많죠. 네. 사실 이 관 하나에서 페인트볼을 쏘는 속도는 앞에 보신 CPU보다 느릴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네. 동시에 여러 개의 페인트볼을 쓰기 어. 때문이고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얘기하면 CPU보다 GPU가 하나의 카드 안에
훨씬 더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두 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아담 세비지하고 제이미 하이네만. 어. 네, 미스버스터즈라고 네. 그 제가 미국에서 정말 좋아하는 다 봤어요 저 프로를. 어. 진짜 세상에 희한한 실험들을 다 하는데 군인들이 걸으면 다리가 무너질까 이런 것들도 실험하는 약간 진짜 공학의 천재인데 네. 모든 실험을 하는데 저 두 분이 또 엔비디아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또 실험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되게 재밌는 실험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GPU의 특성을 잘 이용하려면 네. 소프트웨어가 병렬 연산을 잘 하도록 수정이 되거나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걸 뭐 패러렐 프로세싱, 병렬 처리 혹은 병렬 연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좌측에 있는 것도 이제 제가 그려본 그림인데 원자 로심을 여러 개의 코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영역 분할이라는 방법인데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원자로를 72개의 영역으로 다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 영역별로 네네. 다른 색을 칠해놓은 네. 거고요. 그렇게 돼서 다른 칠해진 부분들을 다른 코어에 배치해서 계산을 해라라고 시켜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코어만 사용할 때보다 당연히 계산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용하는 코어 수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코어 수에 비례해서 계산 속도도 이렇게 빨라지면 좋을 텐데 우측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는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엔 둔화되고 또 가끔은 오히려 더 느려지기도 해요. 그렇네요. 코어 수를 더 많이 쓰는데도 이 이유가 통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그 영역 간 통신하는 것만. 맞습니다. 네. 어떤 영역을 다른 코어에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유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사실 유체가 이 옆 코어에 있는 다른 셀들의 정보를 필요로 하거든요. 옆 셀에서 물이 대류로 넘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 셀의 정보가 필요하니까 옆 셀에 접근해서 정보를 달라라고 하면서 통신을 하게 돼요. 네. 네. 이렇게 사용하는 코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통신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느려지게 됩니다. 이 통신, 즉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어떻게 줄이는가가 이 GPU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걸 조금 이해하기 좋은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GPU 카드 안에 여러 개의 코어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들을 볼 때마다 한국의 아파트가 생각나요. 이렇게 아. 하나의 동 안에 가구가 막 여러 개 존재하잖아요. 네. 눈 흐릿하게 뜨고 보면 약간 GPU 칩 같아 보이거든요. 제 눈에. 그렇다면 이 GPU 하나하나 코어에서 실제 어떤 계산 일을 하는 걸 아파트 안에 각 가구에서 밥을 먹는 일로 제가 비유를 해서 예시를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까 우측에서 보신 그림과 같이 한 상을 잘 차려서 각 가구에서 독립적으로 내 상만 가지고 밥을 먹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고 싶지만 저 상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잘 차려놨는데. 아이, 고기 반찬이 없잖아요. 어이? 고기 반찬이 없어. 그거 참을 수 없죠. 비상! 비상이죠. 밥을 한 수저 뜰 때마다 옆집에 가서 고기 반찬을 하나씩 뺏어 먹습니다. 하나 뺏어 먹고 와서 한 숟갈 뜨고 또 옆집에 가서 한 숟갈 고기 반찬 하나 먹고 또 한 숟갈 뜨고 불편하죠. 밥 먹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죠. 네. 그게 문제가 아닌데요? 왜? 뭐가 문제예요? 훔쳐먹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허용되는 거야. 윤리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윤리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이웃 네. 사촌입니다. 네. 근데 엄청 불편하고 오래 걸리잖아요. 네.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내가 고기를 사와서 만들어야죠. 그게 베스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옆집에 도움 없이 다 한 상을 잘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이걸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유체육각 같은 예시에서 옆집의 도움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셀의 정보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내가 고기 반찬을 만드는 건 우선 탈락입니다. 그러면 옆집에 가서 고기 반찬을 뺏어 먹어야 한다는 네. 가정 대전제하에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고기를 많이 가져가서 한꺼번에 먹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가져온 예시가 다음 장에 들어가는데요. 앞접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앞접시 앞접시. 담아와야지. 앞접시를 들고 가서 담아오면 돼요. 어. 이 GPU에서 앞접시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게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렇죠. 어. 각 코어들 사이에 어떤 정보를 담아둘 수 있는 영역을 차지하면서 각 코어들 간에, 그러니까 각 이웃들 간에 고기 반찬을 빨리 집어먹을 수 있게, 정보를 빨리 교환할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게 캐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것과 유사한 수식이 또 있습니다. 이 세 개 수식이 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답은 같죠. 다르다고 써있는데요? 네, 제가 답을 먼저 네. 드렸네요. 사실 아까 배운 반올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계산 결과가 다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화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반올림 오차나 해 정확도에 대한 게 아니고 지금 속도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 세 개의 수식이 컴퓨터가 계산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
더하기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이 지수 함수가 오래 걸려요. 컴퓨터가 이런 수식을 계산할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네. 이 호출되는 함수가 뭐 지수 함수, 곱셈, 덧셈들이 있는데 각 함수가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초단위의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수학 함수가 걸리는 시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알고 코딩을 한다면 어차피 똑같은 답을 내는 수식이라면 더 빠른 방식의 코딩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GPU나 하드웨어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코딩을 한다는 건 아까 보여드린 앞접시, 즉 캐시 사이즈를 잘 알고 이 캐시 사이즈에 딱 들어갈 만큼 구성이 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짜거나 아니면 다양한 수학 함수들 중에 어떤 함수가 더 빠른지 그런 것들도 이해하면서 코딩을 하는 아주 세밀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그렇죠. 되겠습니다. 고기 반찬을 얻어 가려고 그러는데 이만한 접시 가져가 봐. 거기서 누가 줄이려고 그러겠어. 아, 그쵸. 조금만 접시에 수북히 싸워야지. 이렇게 싸워야 맞아요. 되는군요. PC는 그래서 적중률이 중요하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용자 편의성이죠. 저희가 개발하는 가상원자로는 사용자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새 어떤 계산을 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게 클라우딩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네. 컴퓨팅. 저희도 이렇게 웹상에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용자가 편히 외부로 접속해서 뭐 격자를 만들거나 입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석 결과를 3차원 가시화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좀 오래전에 개발한 화면이고 현재는 게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훨씬 더 멋진 그림을 사용자가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시각적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보기는 편하기는 하네요. 네, 모니터를 통한 가시화 외에도 서로 다른 공간에서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검증하는 연구자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AR, VR을 통해서 같은 설계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협업 체계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편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었는데요. 편의성 관련해서 요새 가장 핫한 키워드가 있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영상인데 자율주행. 그러니까 맞습니다. 핸들이 저렇게 돌아간다니까 아무도 없는데. 근데 저 좀 무서워요. 천천히 저 봐보세요. 귀신 같아요. 저렇게 돌아가요, 핸들이? 우와.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앞에 큰 트럭이 막고 있어서 그 사실 옆에가 보이나? 사람이 운전해도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차가 저렇게 지나가거든. 그러니까요. 우와. 근데 이미 얘는 저 작은 틈 사이로 앞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기다린 거예요. 이야. 우와. 그리고 다른 차가 오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빠져나가죠. 나보다 낫다. 우와. 네,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그림입니다. 이야. 자율주행 성능 엄청나죠. 네. 이걸 보고 또 제가 생각한 건 원자로도 이렇게 자율주행, 자율운전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우와. 생각을 하게 돼요. 어. 특히 좋은 점은 사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거의 제로화,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또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얼굴이 나옵니다. 체르노빌 그 드라마의 맞습니다. 자들로프. 이름까지 기억하세요? 나쁜 놈. 나쁜 사람이에요? 네, 최고의 바람 캐릭터였습니다. 맞아요. 자틀로프. 네. 이걸 보면 사실 체르노빌 원자로는 설계 결함도 있긴 했지만 어떤 운전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맞아요. 결정에 따라서 원자로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서 네. 약 25% 정도 되는 분들이 사람의 실수, 인적 오류를 꼽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로에도 이런 자율운전을 적용하게 되면 더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텐데요. 자율운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자율운전 수준을 먼저 정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자동차의 자율운전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신 FSD라고 부르는 완전 자율운전이 한 레벨 4 정도 되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 레벨 2 정도까지 사용을 음. 하고 있죠. 음. 근데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림과 같이 대략 한 5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예, 자동화 운전 혹은 더 음. 나아가면 자율운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겠다. 네네. 오. 지금 국내에서 운전 중인 대형 원자로는 대략 2단계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일부만 자동화되어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노심의 출력이 갑자기 증가하면 네. 중성자를 잡아먹는 제어봉을 밀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노심을 식히고 있어야 하는 물, 냉각제가 부족하게 되면 펌프로 물을 밀어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동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가상 원자로를 사용해서 만드는 SMR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자율운전 3단계나 4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더 많은 부분을 자율운전하면서 안전 관련해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하다가 개입을 한다든지 정도의 역할로 운전의 역할을 조금 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자율운전 모델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이 만드는 에러는 안 생기도록 할 수 있겠다. 노력하는 거죠. 이런 자율운전 기능을 AI와 융합해서 오. 만든다면 아주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네. 네. 간단한 개념도입니다. 요새 AI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통해서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이 가능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운전원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가상 원자로가 예측하는 정밀한 미래 상황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발전소에서 올라오는 현재 시점의 데이터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똑똑하게 어떻게 운전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최적일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거야말로 약간 자비스 같은 느낌이 나네요. 보조원 맞습니다. 같이. 이 정도 오면 이제 원자력계의 자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자율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아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 냈다는 기사 혹은 영상을 간간히 접하시기도 할 아이고. 거예요. 또 다음 영상을 보시면 딱 2주 전에 올라왔던 영상인데요. AI가 탑재된 로봇이 어이구. 갑자기 관객을 이게 사람 공격을 합니다. 왜 그랬어? 이게 중국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네. 거의 뭐 1인치 펀치를 갑자기 발사를 하죠. 이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는 정말 다른 무엇 어떤 것보다도 안전성을 제1원칙으로 그렇죠. 두고 개발을 하거든요. 네. 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관련한 철학을 그리고 주요 원칙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차례대로 보시면 먼저 원자력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안전 설비는 다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중성. 네, 쌍둥이를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고요. 다양성도 갖추고 있고요. 어. 또 화재나 홍수 같은 것들로 동시에 고장나지 않도록 독립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실제적인 예시 그림을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 노심 안에 물이 없을 때 물을 밀어놓고 싶어서 네. 펌프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맨 위의 그림처럼 다중성, 즉 똑같은 펌프를 여러 개 설치해 둡니다. 하나가 고장나거나 정비 중일 때 다른 애를 쓸 수 있게요. 네. 그리고 다양성도 구비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는 전기로 돌아가는 모터 펌프라면 네. 하나는 증기로부터 돌아가는 펌프도 만들어 놓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펌프를 만들어 놓는 네. 거예요. 또 하나는 독립성인데요. 같은 원인으로 고장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그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가 하나의 방에 있는 디젤 발전기가 침수돼서 동시에 고장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걸 예를 들어 어떤 방에 터빈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레벨, 다른 높이에 있는 방에도 만들어 놓고 또 하나 터빈에 들어가는 정규 회로를 독립적으로 구성한다든지 네.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우리가 다중 방호벽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5단계의 뚫리지 않는 방호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시 노심 안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 건물 밖으로는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원자로를 설계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할 때는 안전과 효율이라는 가치가 만약에 상충하는 경우 항상 안전을 먼저 앞에 두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 보신 이런 원자력에서 사용하는 안전 철학을 가지고 자동차를 설계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제가 한번 가상도를 그려봤거든요. 네. AI를 활용해서 그렸습니다. 오! 예를 들면 이런 자동차가 만들어질 거예요. 맥시멈 스피드. 자동차 뭐 철판은 거의 뭐 10cm 두께로 만들 거고요. 네.
겉에 뭐 고무나 기타 등등의 완충제도 붙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또 두꺼운 철갑과 같은 수트를 입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다양성, 다중성을 고려해서 차를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정기적인 브레이크, 기계적인 브레이크 다 여러 개를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네. 아 문이 있는데 저 사람 보여주려고 문 뗀 맞습니다. 거죠. 그거 맞습니다. 그거 문이 맞습니다. 있죠. 당연히 문도 철갑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저렇게 만들고도 여전히 더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속 10km 이상은 달릴 수 없는 규정도 안에 만들어 놓을 거예요. 오. 이 정도 수준으로 사실 설계를 하는 게 원자력 안전 철학을 반영한 설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저 마지막 있다. 그림 너무 마음에 든다. 네. 근데 단점이 있겠죠. 네. 비싸겠죠. 비싸죠. 연비 안 나오겠죠. 네. 아. 이게 아까 말씀드린 효율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안전과 효율이 상충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조금 더 효율을 버리고 낮추더라도. 비용을 조금 높이더라도 항상 안전을 첫째로 해서 설계를 하므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 혹은 원자로 관련해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좀 내려놔도 되시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VSMR이라는 이름의 가상원자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컴퓨터의 역사도 봤고 최신 컴퓨터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상원자로는 최신의 컴퓨터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더욱더 안전하고 또 효율 좋은 SMR을 개발하는 데 활용을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운전과 운영에도 활용이 될 것입니다. VSMR이라는 이름도 다 기억해 두시고 VSMR을 개발하는 저희 연구 그룹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오. 재밌었어요. 네. 저 사실 AI나 컴퓨터, 원자력 이런 것들 사실 저에게 너무 어려운 주제들만 딱 뭉쳐가지고 오늘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 비유도 좋고 정리도 딱딱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아. 네. 오늘 정답도 다 맞추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VSMR 검색했는데 조윤재 박사님 글이 제일 먼저 떴대요. 아. 저희는 네. 그 분야의 최고만 모십니다. 네. 그럼요. VSMR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네.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런 식으로도 연구를 하는구나라는 새로운 분야를 오늘 알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유익하고 멋진 강의를 해주신 조윤재 박사님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너무 좋았죠?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